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도 하나의 워밍업일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명사들의 인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기본적으로 다양한 인간에 대한 생각하는 흐름들을 좀 약간만 좀 맛보기, 약간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요. 약간만 맛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다양한 측면, 어떤 명사는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어떤 인간, 어떤 분은 과연 우리 다음 강의겠지만 인터넷 문명, 그게 인간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문명이야? 혹은 인간의 고통의 의미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역경을 통한 인간의 인간은 더 영원히 고양될 수 있는 거야? 혹은 우주? 우주와 나는 뭐야? 무슨 관련이 있어? 나는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야? 이런 정말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질문. 혹은 영성, spirituality라고 그러죠. 영성.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영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이제 화두들이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지배할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전도 만나보고, 다양한 철학자, 다양한 사회학자, 다양한 인생의 의미를 통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또 전해 들을 겁니다. 여기 니체의 말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아주 세계적 철학자이죠. 망치를 든 철학자, 이런 게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존의 통념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문제를 던졌던, 인간의 문명에 대한 가장 근원적 통찰을 던졌던 분인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 서바이벌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서바이벌의 매뉴얼. 비행기에서 왜 우리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팔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 보잖아요, 잘. 그거 봐야죠. 근데 그것도 서바이벌 매뉴얼이지만 더 중요한 서바이벌 매뉴얼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 근육. 이 육체적 몸을 쓰는 근육도 있지만 정신적 근육의 힘. 이걸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칠판에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박하사탕이란 영화 보신 기억 납니까?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 거기서 나왔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죠.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영화 속에서 나왔었죠. 여러분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닙니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어떤 순수했던 어떤 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 라는 과정에 대해서 참 비극적으로 잘 그렸죠.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 명장면? 첫 장면이기도 하죠. 이 기차 선로에서 탁 서가지고 이 설경구죠. 설경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이 영화는 그런 데 대한 영화인 거죠. 잃어버린 마음. 참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을 고문했었나요? 어느 옛날 전직 경찰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설경구가 그 전직 경찰관이죠. 그렇죠, 그렇죠. 설경구가 이제 전직 경찰인데 막 그 대학생, 그 데모하다 잡혀온 대학생들을 이제 데모에서 막 물고문도 하고 그러죠. 그 장면 아주 생생한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우연히 어느 식당이죠? 아마 휴게소였나요? 휴게소 식당에 가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남자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옆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디서 낯이 익어요. 누구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서 물고문했던 대학생. 그 대학생에게 아마 이렇게 묻죠. 당신은 아직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변을 보다가 그 대학생이 지금은 대학생이 아니지만 깜짝 놀라죠. 흠칫하죠. 그 대학생이 아마 그때 뭐 남겼던 일기나 이제 경찰이 급습해서 체포한 다음에 어떤 기록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수사하다가 기록을 봤겠죠. 거기다가 이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영원히 민중들을 위해서 뭐 투쟁하자. 위대한 전태일 뭐 이런 거겠죠. 그걸 보고서 그 당시 이제 시니컬하게 생각했죠. 웃기고 앉았네. 인생이 아름다워. 웃기고 앉았네. 이 철딱선이 없네.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 너 이제 대학생 아니잖아? 너 애도 낳고 살아봤지? 이런 아주 시니컬한 질문이죠.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소위 486 세대라고 하죠. 한때 민주화 운동에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세대이죠. 저희도. 그 점에서 그 영화는 저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과연 아름다울까?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유쾌한 감옥이라는 책도 있는데, 유쾌한 감옥.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 유쾌한과 감옥이라는 건 참 어울리지 않죠. 유쾌한과 감옥이라는 이미지는 결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죠. 감옥은 이 아주 차디찬 차디차고 음습하고 우울하고 하루하루 희망 없이 보내야 하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은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도끼라고 해야 되나요? 한기, 사기, 냉기, 이것이 온몸에 그냥 뼛속같이 스며듭니다. 뼛속같이. 그런 어떤 감옥과 유쾌함이라는 건 결코 어울리지가 않죠. 인도의 저명한 영성 운동가라고 해야 되나? 이 정확한 명칭을 제가 경희대학에 제가 존경하는 아주 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상준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그 NGO 대학원도 이제 그 관여하시고, 또 시민교육,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민교육에 대한 화두도 강하게 던지시고 아주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옛날 민주화 운동에 그 아주 힘든 그 고초의 세월을 보내셨죠. 이분이 저에게 소개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제가 김 선배랑 이제 그 교양교육, 그 후마니타스 회의를 하고 나가는데 선배가 책을 이렇게 띡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그냥 받아가지고 책 봤더니 이 선배 참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번역까지 했네. 이 유쾌한 감옥이라는 책을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선배 대단하구나. 그냥 푹 집어넣고 너무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서 후마니타스 출범이 참 어려웠거든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택시에 탁 누웠어요. 근데 자꾸 눈이 가. 워낙 제가 김 선배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그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카르마, 저와의 인연, 혹은 기. 그래서 책을 들었어요. 집에 저희 분당까지, 경희대에서 분당까지 이렇게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보는데
피곤함도 있고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 영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맞서 싸운 이 자신은 영국의 명문대 출신, 얼마든지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인도에서 어떤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영국과 맞서면서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결국 감옥에도 갇히죠. 그 차디차고 끔찍한 감옥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의 잃어버린 마음을 발견하고 영혼을 단련하고 영혼 근육을 단련하고 심지어는 그런 깨달음까지 이른 거죠. 그래, 결국 우리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에 불과해. 결국 우리는 영원히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의 길에 이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을 따뜻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가 자기를 파괴하고 괴물과 같은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 분노도 결국은 따뜻한 영혼 속에서 용해시켜낼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마치 위대하신 만델라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 그 백인, 극우 인종주의자들을 용서하였듯이 만델라 그분은 심지어는 그 거의 눈이 멀 정도로 그 남아공에 있는 로빈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옥 징역살이죠. 하면서 거의 눈이 멀어가면서 광물 채광 일에 그 노역을 합니다. 제가 그 남아공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로빈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로빈 아일랜드를 관광 가이드가요. 누구냐면 옛날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하니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만약 그 독립운동가들께서 서대문 형무소 같은 거를 딱 그 가이드를 하면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아쉬워요.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 만델라의 역정을 보니까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얘기가 새버렸네. 어쨌든 그런 영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과연 이 책, 유쾌한 감옥을 쓴 저자처럼 그런 위대한 자기를 찾고 자기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 내 마음 속에 촛불을 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가? 김상준 교수의 표현대로 내 가슴 속에 저마다 있는 촛불,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촛불. 왜? 우리 촛불을 다 켜놓으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성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공간이 뭐예요?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공간이 있을 수 있죠. 아우슈비츠.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공간이죠. 이건 그야말로 감옥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뭐 같이 정치범들끼리 같이 토론도 하고 때로는 뭐 생일 파티도 할 수 있는, 때로 인간이 어느 공간든지 인간적 공간으로 항상 만들어 가잖아요. 거기서 꽃을 키우고 다리가 부러진 새를 먹이를 주고 키우고,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다운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당장 내일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는데, 왜 그 모래시계 그 유명한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마지막 장면, 최민수가 그 저희는 486들은 그 모래시계 드라마, 그 드라마에 정말 왜 우리 시대의 얘기였으니까, 우리의 얘기였으니까 그 마지막에 최민수가 사형 그 이제 형장에 이제 끌려가기 전에 딱 그 간수가 노크를 하죠. 방에
노크를 하면서 문을 쇠창술 문을 땁니다. 따는 순간 사형수들은 예감을 합니다. 예감을 해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거든요. 갑자기 밤 12시에 간수의 발자국이 또박 하면 이게 발자국이 탁 자기 앞에 쓰죠. 자기 문 앞에 쇠창살 문을 열쇠로 이렇게 쫙 따는 소리가 들리죠. 올 것이 왔구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나가죠.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나갈 때 포승줄에 이제 그러니까 묶입니다. 혁수정이라 그래요. 혁수정이라 그래서 항상 사형수는 이걸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밥 먹을 때 따주거든요. 혁수정이라 그러는데 이러고 나서 가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무너져. 다리에 힘이 쫙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거나 혹은 발악을 하죠. 안 끌려가려고.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죠. 그렇게. 최민수는 그때 마지막 그 순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한테. 나 떨고 있니? 라는 그 유명한 명대사를 하죠. 제가 무슨 연극이라도 배웠으면 좀 여기서 연극이라도 하겠는데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차마 그 짓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재밌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이놈의 극단적인 자폐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최민수의 그런 모습은 인간은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가. 끝까지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고 강인한 의지와 품위 속에서 명예롭게 죽고 싶은 열망.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는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죠. 그것조차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십시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다리가 아파서 저도 다리가 좀 풀리네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악의 평범성. 뭐냐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정치 철학자.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대학의 거의 창립 시절에 이 학교의 중요한 빅피겨, 중요한 인물인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던져서 유명한 거죠. 악이란 평범한 것이다. 히틀러 같은 이런 인간들도 있지만 극단적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오히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것도 그 책을 보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언제 괴물이 될 것인가? 혹은 이미 나는 괴물인가? 라고 나는 언제 괴물로 전화되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칠판에다 한번 써볼까요? 악의 평범성.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시면서 인간은 과연 품위를 가진 존재인가? 인간의 품위란 무엇인가? 극한적 조건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화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과거 제가 486 얘기를 드렸었죠. 민주화 운동 시절이 저에겐 굉장히 소중했던 시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적 성숙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적 성숙에 가장 도움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가장 도움이 됐던 시기가 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 시기가 저에겐 너무나도 고마웠던 시기, 저에겐 너무나도 고마웠고 너무나도 유쾌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의 시기, 이 시기에 악의 평범성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가장 절친했던 친구, 가장 학교에서 절친했고 항상 경찰서 끌려가서 막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막 그 경찰서에서 그 고생했던 그럴 때 나눈 친구는 이게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친구가 항상 저랑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요? 대공분실, 안기부 같은 거 분실에 중요 간부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야, 너 그럼 밤에 아버지 자료 좀 뒤져봐. 뭐 거기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 중요한 정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농담도 하고 이랬던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 아버님이 누구였느냐? 민주화 운동의 거의 전설적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전 장관 아시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김근태 전 장관은 가장 끔찍했던 고문을 당했던 분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소금까지 타가지고 소금물, 적신 그 물수건 같은 거 해서 전기 고문을,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전기 고문까지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인간이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그 고통은 문학의 힘으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전기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아직까지 이 품위와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시죠. 위대하신 겁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가 가끔 코피가 줄 흐른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끔찍하죠. 알아 누우시기도 하죠. 코피가 줄 흐르는,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십니다. 그 당시 전기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근데 그 고문을 했던 분이 제 친구의 아버님이에요. 자기 아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고초를 겪고 아버지는 고문을 하고. 근데 그 고문했던 아버지가 집에 올 때는 붕어빵 같은 거 사가지고 식을까봐, 애 먹일 때 요거 식을까봐 사가지고 오는 다정한 아버지셨어요. 한 인간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이란 평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함께 존재하는 것들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주화 운동의 기간, 다시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런 민주화 운동의 기간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특히 감옥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치학 학교, 철학 학교, 도덕 학교였었어요. 한 10년 구형을 받아서 다행히 선고할 때는 좀 형이 깎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선고를 받았는데 그 포승줄에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버스에 이제 수의를 탁 입고 서울에서 이제 청주까지 이제 버스로 이제 묶여서 가는 거예요. 청주에 이렇게 가는데 바깥에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깔깔깔깔 웃으면서 연인과 어깨에 이 동무를 하고 다 가는데 묶여가지고 그걸 다 바로 나는 2년 6개월간 이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구나. 그때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의 그 착잡함은. 그래서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양평 암매장 살인사건. 그냥 별 이유도 없이 단돈 한 5만 원 뺏으려고 그 가족 살인하고서 그 트렁크에 해서 암매장하는,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양평 암매장 사건,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또 뭐야, 또 누구 그 아버지가 그 딸, 성폭행, 이루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과 혹은 그 소매치기, 서울시대를 활보하면서 서울 시내의 모든 지갑을 자기의 지갑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인간이란 과연 뭘까?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인간은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혹은 아까 박하사탕에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걸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무수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한계, 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었고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었고 지식인들이 흔히 인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착하고 항상 책 좋아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리고 항상 정의롭고 항상 그 강한 자와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때로는 정의롭지만 때로는 굉장히 야비하죠. 때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살지만 때로는 강한 자를 위해서 살죠.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참 좋은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힘이 저에게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든지 바라봤을 때 그 인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키워줬던 기억이었고요. 그 점에서 여러분도 비록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꼭 가서 체험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명사들의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진규 교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주 주옥 같은 강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끌고 가고자 하는 화두는 여기 적어왔는데 강의 교환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메모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메모를 가지고 나중에 한 학기 이후에 자신의 생각과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화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첫 1차 시에서 얘기한 문명을 만드는 인간, 후마니타스와 이제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옛날 우리 국민교육헌장 어렸을 때 그 저희 세대들 어떤 역사적 사명 혹은 우주적 사명 어떤 영성의 사명 어떤 신성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도 계속 던져 나가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제가 적어왔죠. 인간은 뭐 종족 보존, 그러니까 아주 경쟁주의, 나 이외의 모두는 다 경쟁자,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라는 그 위대한 정치 철학자가 얘기한 만인에 대한 투쟁의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약간 이거보다 좀 더 진보적인 입장, 진보적 경쟁.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진화주의이긴 한데 협력의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죠.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나가면서 진화하는데 그 진화도 이것을 다윈주의 좌파라고도 부르는데 다윈주의 아시죠? 진화주의. 다윈주의 좌파. 그러니까 좌파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좋아하잖아요. 연대성을 좋아하는 게 좌파죠. 그래서 이 다윈주의 좌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거는 인간이 원래 협력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진화한 것이야. 노래,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합창, 이런 것도 결국은 노동요 아시죠? 노동할 때 서로 노래 부르면서 그 농민들이 호흡 맞추고 노동의 활력을 북돋죠. 이것도 결국은 노동을 더 잘하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도 결국은 영국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특히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어떤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혹은 생산적, 물질주의적 인간. 인간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에 사명을, 그러니까 노동을 위한 인간. 한국이 그렇죠. 노동 중독 사회이죠. 혹은 인간은 쾌락 추구, 쾌락주의자. 인간은 쾌락 추구를 위해서 태어났다. 저는 이게 좀 솔깃해요. 혹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결국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적 인간관. 혹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여정은 더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마지막에 썼다고 꼭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입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리눅스라고 해서 함께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해 놓고 함께 이것을 고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열정적으로 고쳐 나갑니다. 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죠. 인간의 집단 공동체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뭐죠?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형이죠. 그런 어떤 인간형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애초에 어떤 것에 속한다고 생각했는가? 나중에는 어디에 속하는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한번 생각을 다시 음미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에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러한 화두들을 가지고 더 성숙한 인간 혹은 더 의미를 찾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영화로 제가 여기 소개해 놓은 게 파이트 클럽입니다. 파이트 클럽. 꼭 좀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이게 브래드 피트 나오는 어떤 폭력에 대한 영화라서 K1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 그렇게 단순한 영화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해서 뭘 하더라도 인생이 짜릿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구 우리 홈쇼핑 홈쇼핑하면서 사는 걸 통해서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만족하기도 했었죠. 그것도 해봤어요. 주인공이 에드워드 노튼이. 혹은 위로 클럽들을 찾아가요. 위로 클럽들을. 자기는 전립선 암도 아닌데 전립선 암 환자 서로 위로하는 클럽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위로 클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사람들의 클럽, 혹은 유방암 클럽, 수많은 클럽이 있어요. 자기는 전립선 암도 없고 유방암도 없고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고 힘들지, 항암 치료하느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 너도 힘들지. 힘들긴 뭐 힘들어요. 전립선 암도 아닌데. 세상에 위로 클럽을 다 쇼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공허해.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별 미친놈을 만나서, 비행기에서 브래드 피트죠. 어떤 미친놈을 만나서 미친놈이 서로 이렇게 좀 화통하고 나니까 나 한 대만 때려줘 그래요. 술 먹고 나서 호프집을 나와가지고 한 대만. 별 미친놈이 있잖아요. 자기를 때려달라니. 너 후회 안 하지? 때리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그래? 한 대 때리죠. 미친놈이잖아요. 나 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서서히 쾌감이 생겨요. 맞는데. 마조이스트인가? 쾌감이 생겨요. 살아있는 짜릿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파이트 클럽을 조직해 나가면서 심지어는 어떤 자본주의 문명, 신용카드를 비롯한 자본주의 문명에 도전하는 테러를 하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 나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 장면에서 왜 하는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옛날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했던 질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파이트 클럽을 보시면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짜릿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정말 살아있는 짜릿한 쾌감, 어떤 그런 걸 나는 느끼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싫거든요. 근데 옛날 정주영 회장님이 어느 숙인가 봤더니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신다며. 며느리도 그 시간에 깨우신다며.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냉수욕하고 일어나시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줄 알아요? 막 누워 계시면은 미치겠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할 일들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가슴이 뛴대요. 글쎄, 야,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있어요? 나는 어쩌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글 쓰다가 어쩌다가 그 글이 재미있을 때, 혹은 제가 한겨레 전기 칼럼을 계속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칼럼이 죽기보다 쓰기 싫은데 어떨 때는 쓰고 싶은 주제, 내가 진짜 한국 사회에 비판적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어. 그러면 딱 눈이 떠져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놓고 그 향기를 맞으면서 타타타타타타타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짜릿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짜릿한 쾌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것들의 대안적인 삶의 문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가 1차 시에서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보다, 또 누구보다? 마크 주커버그보다, 또 누구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훌륭한 통찰력에 입각한 실용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강의가 말이에요. 조금 생뚱맞을 겁니다. 다음 강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 그랬잖아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드라이퍼스가, 그분께서, 전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요. 인터넷 문명? 우리 사이버 대학의 존재 이유이죠. 글쎄, 그게 인간적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제가 일부러 배치했습니다. 너무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여러분께 도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제발 우리 대학을 다닐 때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 편견, 계급적 편견, 인종적 편견, 남자로서의 편견, 여자로서의 편견을 다 버리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전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얘기가 옳건 그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각의 여행으로 같이 떠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 여행이 출발됩니다. 감사합니다.